안녕하십니까. 똑똑, 여기는 인생상담소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뵈면 어르신들이 이혼을 하시는 사례도 또 우리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시고, 또 이혼을 하시고 나면 또 재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그런 조사를 해봤대요. 이혼 노년기에 하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황혼 이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하면. 그런 분들이 3분의 1 정도 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꼭 다 하겠다는 아니지만 해야 될 상황이면 뭐 할 수도 있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3분의 1. 그러면 황혼, 재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거는 반반이래요. 찬성과 반대가 반반 정도의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만 해도 황혼기의 이혼, 황혼기의 재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은 예전보다 자유롭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필요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들인 거죠. 이렇게 황혼기가 됐을 때 이혼과 재혼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왜 늘어나고 있는가를 살펴봤어요. 그 원인을 봤더니 일단 의료와 관련된 기술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복지 정책이 좋아지고 있어서 그것도 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옛날에는 우리 여성 노인들이 이혼을 하면 나 뭐 먹고 살지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혼을 하셔도 막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어도 연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뭐 살 수 있을 것 같다. 여성 노인들의 경제력과도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황혼 이혼과 재혼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정년 퇴직 후에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로 인해서 내가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을 통해서 이혼을 해도 나 뭐 살아가는데 심심하거나 외롭거나 어렵지 않을 거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황혼 이혼도 황혼 재혼도 물론 이제 어르신들의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달리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는 또 최근에 이런 거를 봤어요. 나 홀로 식사라는 표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식사를 혼자 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혼자 식사하시는 어른, 그런 분들이 노인 10명 중에 3명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어른들이 혼자서 늘 식사를 하시게 된다는 얘기예요. 혼자서 식사를 매일매일 그렇게 하시다 보면 영양적으로도 또 쇠약해지실 수가 있지만 교류라든가 의사소통, 대화가 단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노인의 심리 정서적인 부분에는 안 좋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과 함께, 없으신 분들은 가끔 가다라도 친구분들하고 함께 식사하시면 더 즐겁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도 두 편의 사례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고민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준비한 사례는, 첫 번째 사례는 하루 종일 다림질을 하시는 할머니 사례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하루 종일 다림질을 하시는데 연세가 장작 99세십니다. 1살 모자란 100세 할머니세요. 그래서 그 할머니 사례하고요. 두 번째 사례는 재혼을 하신 할아버지신데 이혼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할아버지도 연세가 90세예요. 그래서 두 편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며느리가 상담을 하셨어요. 시어머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요. 시어머님이 99세래요. 근데 며느리 표현에 의하면 우리 어머니 참 예쁘세요. 참 고우세요. 되게 좋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요, 아직 99세지만 단발머리세요. 상상이 되세요? 단발머리 할머니 99세. 그래서 이 며느리는 시집 올 때 시누이가 어려서 시누이도 같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시집을 딱 왔는데 본인만 들어온 거고요.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뭐 이렇게 다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살다가 시누이는 이제 컸고, 그래서 시누이 결혼도 이분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시누이 나가서 따로 살게 되고 지금은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하고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이 평소에도 본인한테 잘해 주셨고 또 어머님이 남한테 이렇게 막 나쁘게 하시는 분도 아니어서 저는 시어머님이랑 같이 살았지만 불편함 없이 지냈고 어머님 참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좋아하고 이쁘시고 다 좋은데 저희한테 상담하실 이유가 없었죠. 그러니 조금 기다리면서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근데 어머님이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으세요. 근데 그 어머님의 습관 때문에 저희가 많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습관이 뭐예요? 그랬더니 다림질하는 습관을 갖고 계시대요. 근데 다림질을 어느 정도로 하시냐면 한 번 앉아서 다림질을 하시면 여기 이만큼 쌓여 있는 게 끝날 때까지는 몸을 한 번도 움직이지 않으신대요. 그것도 이제 옛날 분들은 다림질을 요즘은 이제 다림질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서서 하는 것도 있고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방바닥에 앉아서 계속 다림질을 하시는데 겉에 옷 셔츠는 물론이고요. 속옷에 팬티에 가족들 모두 거 양말까지도 다 다리신대요. 그리고 우리 그냥 막 입는 면 티셔츠도 다 다려 놓으신대요. 예, 상상해 보세요. 그 욕실에 착착 개켜져 있는 수건도 할머니가 다 다리신 거예요. 와, 어머 어떻게 쓰나? 그렇죠. 그렇게 다림질을 하시는 게 서너 시간은 좋게 꼼짝 안 하시고 움직이지 않는 채 다림질을 하신대요. 그러면 할머니가 처음에는 앉아서 다림질을 시작하실 때는 괜찮지만 이 딱딱한 방에서 바닥에 앉아서 이걸 계속 하신다는 건 점점 10분, 20분 지나면 몸에 무리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집중을 하시느라고 내 몸에 지금 무리가 오고 있다는 걸 할머니는 느끼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림질을 하고 이제 다림질 할 거리가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한마디 하신대요. 아유, 너무 힘들다. 그리고 픽 쓰러지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는 그 채로 쓰러지신 채로 주무신대요. 그게 휴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 한 30분을 하고 그렇게 누우신다 해도 가족들이 걱정할 판인데 3시간, 4시간을 이렇게 하고 누우시고 또 게다가 어머님 연세가 100세에 가까우시고 하니까 가족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님 다림질을 좀 못하시게 할 수 있을까? 저것 때문에 아주 괴롭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족들이 할머님의 다리미를 감추는 일이 있었대요. 몇 번 해봤대요. 감추면 안 하시겠지. 근데 아니었대요. 다리미를 감추면 물론 할머니 입장에서는 다림질 또는 다리미 사랑이 대단하시니까 다리미를 찾아 산만리 하시겠죠. 집에서 찾으시는데 가족들 생각에는 뭐 한 길어야 30분 정도 저렇게 막 찾다가 못 찾으시면 그냥 포기하시겠지 했는데 아니래요. 다림질을 할 때도 끝이 보일 때까지 서너 시간을 하신 것처럼 다리미를 찾을 때에도 못 찾으시면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찾을 때까지 끝까지 헤매신다는 거예요. 뭐 싱크대며 옷장이며 다 열어보신대요. 베란다도 나가서 다 열어보시고. 그러니까 어떤 날은 할머니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찾아 헤매다가 발견하시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오랜 시간 찾아 헤매시는데도 못 찾으시면 걱정이 돼서 가족들이 꺼내드리는 날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지금 그리고 이 다림이라는 게 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화상의 위험도 있고 또는 쓰러지거나 했을 때는 화재의 위험도 있어서 이게 뭐 위험하지 않은 거면 좀 모르는데 위험도가 따르기 때문에 가족들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내가 며느리니까 시어머니에게 못하게 하는 말을 강하게 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왜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다는 시누이, 근처에 사는 시누이한테 이거를 얘기를 해서 아가씨가 좀 어머니 저 딸이니까 그래도 좀 강하게 할 수 있으니까 좀 뜯어 말려줘봐요 해도 그게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머님의 다림질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가족들 입장에서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담을 해오셨어요. 걱정이 될 만도 한 사례였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일이 있었는데 사람에게는 인정 욕구라는 게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걸 가지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그게 곧 뭐냐 하면 내가 쓸모없는, 내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이제는 뒷방으로 물러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 이런 거 잘해 라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 인정, 존중을 받고 싶은 거죠. 근데 이 할머니에게 있어서 다림질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남들보다 내가 탁월하게 잘할 수 있는 게 다림질이었어요. 왜냐하면 결혼하셨을 때는 뭐 한 90년 전 또는 80년 전쯤 되셨을 텐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시집살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어요. 굉장히 시집살이를 강하게 봤던 그런 시대였는데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나는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한 번도 안 당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랬냐면 그때부터 이 할머니가 다림질을 잘하셨대요. 잘해서 이 다림질하는 거랑 이 수선하는 거 그걸 가지고 집안의 생계의 보탬이 되셨대요. 이 다림질하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수입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집에 보탬이 되니까 이 할머니의 시어머님은 이 며느리가 또 예뻤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시집살이 안 당한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예요. 아, 이쯤 듣고 보니 할머니가 왜 이 다림질에 그렇게 집착하시는지 우리가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는 그냥 단순한 다림질이 아니라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생각이 가족들 입장에서 이 할머니가 다림질하는 거를 건강에도 안 좋고 하니까 못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한테 의논했지만 저는 역으로 못하시게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노인들이 치매에 있으신 분들이 노인시설이라든가 주간보호센터에 오시면 그분들 치매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작업치료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에게 있어서 제 생각에는 다림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작업치료의 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노인에게는 오히려 좋은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지 뭐가 문제냐면 너무 시간이 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할머니에게 다림질은 놀이도 되고요. 친구도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놀이와 친구가 내 몸이 너무 쇠할 때까지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지나치니까 작업 치료로서 요거를 그대로 유지해 드리되 작업의 환경을 바꿔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우리 얘기한 것처럼 방바닥에 앉아서 허리에 무리가 가게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좀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물론 노인은 그거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방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꾹꾹 누르는 이런 거를 원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머님께 이런 부분은 잘 설명을 드려서 어머님 이거 되게 위험한 거래요. 이런 사실적인 말씀도 드리면서 의자에 앉으셔서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다리미판에서 놓고 다림질을 조금씩 나눠서 하시도록 한다면 어르신도 많이 지치지 않으면서 즐겁게 이런 놀이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어르신이 베란다의 그 빨래 거리에 빨래가 널려 있는 거는 못 보신대요. 그러니까 빨래가 널려 있으면 무조건 다 걷어다가 내가 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입장에서도 빨래를 지금처럼 한몫 모아서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조금씩 하세요. 할머니가 걱정된다면 그냥 조금씩 나눠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빨래가 없으면 할머니가 다리고 싶어도 다릴 게 없으니까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래는 조금씩 나눠서, 즉 우리가 빨래를 하는 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어머니가 다릴 양을 생각해서 그렇게 나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괜찮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대신 다림질 하시는 시간이 현격하게 줄면 어르신이 또 심심해 하실 수 있으니까 다림질이라는 거는 아까처럼 할머니가 가만히 앉아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적인 거 말고 다림질 시간이 줄어든 만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작업 치료거리를 좀 만들어 주세요. 근데 이거는 정적인 게 아니라 동적인 거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모시고 나가셔서 요즘 그 이 할머니는 영등포나 뭐 이런 쪽에 보시면 한강에 우드볼 하시는 노인들이 많이 계세요. 우드볼은 뭐냐면 골프랑 게이트볼을 접목시킨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망치 같은데 길어요, 자루가. 예, 그래서 큰 망치 같은데 기니까 그걸로 이 나무로 만들어진 공을 딱 쳐갖고 저기에다 넣는 건데 어르신들한테는 표적이 너무 작지도 않고 해서 어르신들이 참 많이 즐기시는 운동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그 재밌으신가 봐요. 그냥 이렇게 뭐 헬스를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결과물이 있고 같이 게임도 즐기실 수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좋아하셔서 그런 것도 한번 또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드리면 이 어르신은 집중력 하나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거든요. 서너 시간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 그런 것도 재밌어 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 어르신이 앉아서 하시는 것 중에 다림질이 아닌 다른 거를 또 권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일기 쓰시는 거. 이런 것도 괜찮고요. 또 이 어르신이 왜 옛날에 나는 다림질을 잘해서 시집살이를 안 받았어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본인의 자서전을 한번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가 선생님들하고 저한테 오늘부터 자서전을 한번 써보시죠 라고 얘기하면 자서전을 어떻게 쓰는 겁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서전을 쓰는 거는 자서전 어머니 써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어머니 옛날에 시집살이를 한 번도 안 받으셨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물꼬를 트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때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혹시 혼난 적은 없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서 그 얘기를 어른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제가 그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걸 한번 여기다 좀 적어주시겠어요?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르신이 적어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글씨도 삐뚤빼뚤 하시고 연필 들이면 침도 붙여가면서 이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쓰신 거를 이렇게 며느님이 보시고 컴퓨터로 이렇게 워드 작업 타이핑을 해서 딱 출력해 놓으면 책에, 자서전이라는 책에 한 페이지가 딱 쓰여진 거예요. 자, 이렇게 어르신에게 뭐 자서전을 쓴다든가 이런 거를 제안할 때는 한번 써보세요 하시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끌어내 주는 것까지는 자제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옛날에 우물가에서 왜 마중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물이 올라올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힌트라든가 이런 작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노인분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긴 하지만 중년이나 아니면 뭐 30, 40대인 분들도 본인에 관련된 자서전을 미리미리 써놓으시면 되게 좋아요. 이게 나이 드셔서 옛날을 막 생각하면서 쓰는 것도 물론 즐거운 생각하실 때는 좋은 일이지만 젊었을 때에도 잊어먹지 않을 때 그때의 감정을 써놓으면 사실을 쓴다기보다 감정이 묻어나요, 여기.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읽어보면 참 어머 내가 이때 이랬어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집 정리하다가 10몇 년 전에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읽어보니까 어머 이때 이랬네? 예. 새로워요. 뭐 내가 이때 이렇게 생각했었어?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누가 했던 말들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들도 오늘부터라도 자서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날 일기 쓴다 생각하시고 하는데, 일기라고 해서 이제 뭐 매일 써야 된다 이렇게 강박적으로 생각하시면 스트레스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오늘 좀 기분이 좋았다든가 아니면 거꾸로 기분이 되게 안 좋았다. 그러면 종이에다가 쓰면 그 감정들이 종이에 다 실리기 때문에 내 마음이 좀 가벼워지시거든요. 그걸 나중에 모아놓으시면 그게 자서전이 되고 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댁 며느리에게는 제가 어머니가 그 다림질을 못하시게 하기보다는 그거를 즐겁게 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해드린 그런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할아버지가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근데 제가 상담센터에 전화를 딱 받자마자 할아버지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저 이혼하려고요.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이 서글퍼졌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상담을 요청하실 때는 저는 뭐 몇 살입니다 라든가 저는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뭐 이 정도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어르신은 그런 말을 일절하지 않으시고 대번에 얘기하시는 게 저 이혼하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목소리를 듣는데 왠지 연세가 좀 많아 보이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르신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90이에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쿵 했어요. 어머, 연세가 90세이신데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하면 얼마나 뭔가 슬프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셨으면
이 연세에 이혼을 생각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할아버지가 30살 때 결혼을 하셨대요. 근데 지금 90세 노인이신데 그 옛날에 30살에 결혼을 하셨다는 거는 좀 늦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로 30이면 뭐 완전 노총각. 그래서 그때 당시 30살에 결혼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와이프랑 사셨는데 와이프 되시는 분이 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병으로. 그래서 이제 혼자 되시니까 뭐 누구하고 얘기를 나눌 사람이 있나, 뭐를 할 사람이 있나, 젊은데 혼자 되셔놓으니까 그래서 사는 낙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뭐 하루하루 그렇게 지내는데 지인들이 이웃에서 누구를 또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소개해준 분을 만나고 보니까 왜 사람하고 말을 안 하고 지내다가 갑자기 새로운 사람을 만났으니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참하고 교양도 있고 그리고 대화도 잘 통하고 생각도 좀 많은 부분이 일치하는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좋은 분을 잘 만난 거예요. 여기서 좋은 분이라는 건 나랑 잘 통하는 분. 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삶이 즐거울 수 있다는 거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아, 재미나다, 즐겁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만남을 가지시다가 어느 날은 이 생각이 들은 거죠. 아, 이 정도로 잘 맞고 서로 무난하고 평탄하면 결혼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막 이분은 급격하게 뭔가를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분도 아니고 만남을 갖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들은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여쭤본 거예요. 저기 제 생각에는 쑥스러우시지만 우리 서로 너무 잘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사는 건 어떨까요? 하고 아주 촌스럽게 프로포즈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상대방 분도 저도 좋은 것 같다고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결혼을 하시기로 두 분은 이제 합의를 보셨어요. 결정을 하셨는데 할아버지 생각에 그래도 왜 자식들이 결혼할 때도 자식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부모한테 허락 받듯이 우리도 각자의 자식들이 있으니 자식들에게 그래도 얘기를 해서 좀 허락을 받는 게 어떻게 그런 수순을 밟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할아버지가 아들 둘에 딸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이제 왔을 때 자녀들이 왔을 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마침 만나서 오랜 기간 동안 교제를 했는데 참 좋더라. 사는 낙이 있더라. 내가 이제 즐겁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결혼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생각에는 내가 뭐 속으로는 그렇게 표현은 안 하셨지만 굳이 얘네가 하랜다고 하고 하지 말랜다고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예의상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결혼한다고 하면 자식들이 와 하면서 환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3명 중에 단 1명도 환호해 주는 사람이 없더래요. 3명이 다 반대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놀래기도 하시고요. 너무 좀 충격을 받으셨어요. 나의 결혼이 또는 나의 행복이 왜 이 아이들에게 반대를 받아야 되는 건지 나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재혼을 생각하신다는 걸 그날 처음 들었잖아요. 그날 이후로 자녀들이 계속 전화를 한대요. 할아버지한테. 아버지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거를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전화를 계속하니까 할아버지가 점점 너무 서운하신 거예요. 이 지금 노년기에 내가 정말 삶에 아무 희망 없이 살다가 노년기에 새롭게 얻은 이 행복이 내 자식들 때문에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되나?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는 재혼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결국 60세 되던 해에 그분하고 재혼을 하십니다.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발생한 거예요.
60세에 재혼을 하시고 나니까 자식들이 그날로 발걸음을 딱 끊어버리더래요.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이젠 아버지를 버린 듯이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아버지가 재혼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아무 이제 소용이 없다, 아버지한텐.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우리 아무 가치가 없구나 해서 아버지 그럼 우리도 아버지 필요 없어요 하고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자,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할아버지가 30살 때 결혼하고 60에 재혼하고 90에 또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이 할아버지는 30년 죽이네. 30. 그러면 이번에 또 저기 이혼하실 만하네 이렇게 처음엔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이 노년기에 90세에 이혼하겠다고 결심하신 거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식들 때문에 이혼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때 재혼을 하신 건 60세잖아요. 근데 지금 이혼하겠다는 건 90세예요. 30년이 흘렀어요. 야, 그때 반대했는데 뭘 지금에 와서 이혼을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때 반대했던 이유를 들어보니까 할아버지 재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재산이 얼마 있으신데요?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저요 아주 무덤덤하게 그냥 시크하게 90억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할아버지가 90세인데 90억이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뭐야 90세인데 90억이면 이 할아버지는 태어나서 1살 될 때마다 1억씩 모으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아버지 재산이 90억이면 아들, 딸 요새는 구분 없잖아요. 상속이. 그리고 장남과 차남의 구분도 없이 그냥 n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재혼을 안 하신다고 하면 30억, 30억, 30억씩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재혼을 하신다 그러면 배우자가 자녀가 받는 거에 1.5배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혼을 하시면 20억, 20억, 20억씩을 받고 배우자가 30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합해서 90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반대한 거예요, 자녀들이?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니 20억이 어딘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20억이 어딘데가 아니라 10억이 없어지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신 경우 재혼을 반대하는 자녀들은 우리가 10억이 없어지기 때문에 반대합니다라고는 절대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체면이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분들이 돈 때문에 반대하면서도 겉으로 표현하는 거는 아니 우리 엄마가 그 돈 모으려고 얼마나 고생하다가 가셨는데 우리 엄마는 못 썼는데 정작 MN분이 와갖고 그거 다 쓰게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돈의 탐이 났던 건데. 그래서 어쨌든 60살로 다시 돌아가면 60세 때 자녀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자 그날로 발걸음을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그 전까지는 자녀들하고 왕래도 있고 이렇게 그냥 보통의 여느 그냥 평범하게 잘 지내는 관계였는데 갑자기 자녀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냐면 이제 외롭다, 쓸쓸하다 이런 생각과 함께 이 세상에 이제는 정말 이 사람밖에 없구나 나한테는. 그렇죠? 이 새로 맞은 할머니. 나한테는 이제 이 사람밖에 없네.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더 간절하고 애틋해진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재산 90억 중에 할아버지가 쓰실 돈 조금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이 새로 맞은 할머니 명의로 다 바꿔주셨대요. 다 넘겨준 거예요. 나 이 사람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로 얼굴이 이쁘게 생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식들이 등을 돌리고 나니까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더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이 사람밖에 없고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밖에 없고 그래서 너무 이쁘대요. 그래서 다 넘겨줘 버렸대요. 근데 이분도 막 이렇게 우리 이럴 땐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성품이 나쁘거나 막 돈에 탐을 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뭐 넘겨주면 명의 변경되는 거니까 내가 뭐 그거 갖고 펑펑 쓴다 이런 개념도 아니니까 그냥 무던하게 계셨던 터죠.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30년을 같이 잘 화목하게 살아오셨어요. 근데 30년을 이렇게 같이 살고 보니까 할아버지는 오히려 90세가 되셨어도 정정하신데 이 새로 맞은 할머니가 요즘 들어서 오늘낼 하신대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그러니까 30년 동안 자녀들이 연락 한 번 안 했잖아요. 근데 새어머니가 오늘낼 한다는 걸 어디서 듣고 지금에 와서 연락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것도 아주 빈번하게. 왜 연락을 하냐면 어머니 재산을 우리가 물려받으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런 전화를 30년 만에 자식들이 하는 걸 보면서 너무 내 자식이지만 괘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요. 이 할아버지가 90된 연세에 이혼을 하겠다고 저한테 상담을 해오신 이유는 내가 지금 법적으로 이혼을 해서라도 내 자식들에게 단돈 1,000원도 안 내려가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혼을 해버리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60세 때 할아버지가 재혼하실 당시에 이 상심이 이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 할머니가 또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할아버지로서는 많이 힘들었던 사례고 또 돈 때문에 자식들하고 관계가 많이 단절되었던 그런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럼 지금 돈이 많으셔서 재혼이 어려웠잖아요, 처음에. 그럼 돈 많은 할아버지가 재혼하시기가 좀 쉬울까요? 돈이 없는 할아버지가 재혼하시기가 쉬울까요? 돈 많은 할아버지와 돈이 없는 할아버지 두 분 다 재혼하시기 어렵습니다. 돈이 많은 할아버지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자녀분들이 반대가 심해서 재산 상속 때문에 재혼하시기가 어렵고요. 돈이 없는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이 안 올라 그러신대요. 재혼 안 할라 그러신대. 그 할머니들 표현이 있어요. 제가 그 표현을 듣고 한참 웃었는데 고생 바가지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힘든 과정을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이 있으면 좀 이렇게 보상하면서 같이 살 수 있지만 그마저도 없는데 들어가서 이제 뭐 노후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경우 다 결혼하시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생각에 이 할아버지 사례를 통해서 노년기에 90세가 되어서 이혼을 한다는 게 할아버지에게, 노인에게는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어떤 결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분들이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사이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할아버지는 진짜 이혼이 아니고 서류상의 이혼을 원합니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사람 마음이 아무리 서류상일지라도 이혼을 했다고 하면 마음이 또 다르거든요. 굉장히 쓸쓸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노년기에 겨우 찾은 행복을 자녀들로 인해서 이렇게 또 할아버지가 뭔가를 포기하셔야 된다는 건 참 우울하고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재산과 관련해서는 할아버지가 좀 미리미리 어떤 대책을 마련해 두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노년기에 이렇게 이성교제를 하든 재혼을 하든 이런 어르신들의 그 재혼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어요. 이 돈 때문에라도 유형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혼은 안 하고 그냥 같이 사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이게 법적으로 얽히는 거는 참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거는 우리는 싫고요. 그냥 마음 맞으니까 같이 지내는 게 좋아요 라고 해서 아예 그런 걸 배제시키고 같이 사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성교제만 재미나게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때로는 이댁의 경우는 지금 자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잖아요. 근데 어느 가족들은 부모님이 혼자 계시면 우리가 되게 걱정을 많이 해야 되니까 오히려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 재혼을 연결시켜 드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노년기가 됐든 중년기 후반이 됐든 배우자하고 사별을 하고 혼자 지내시는 게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는지 이 할아버지는 한 50세 정도 때에 사별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60대 때 재혼을 하셨으니까 약 10년을 굉장히 우울한 터널을 지나신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시기 동안 물론 지인이 좋은 분을 소개를 해주셔서 이렇게 새로운 만남을 가졌지만 할아버지도 그냥 우울하게만 지내시지 않고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셨다면 조금은 더 즐거운 생활을 일찍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노인들 사이에서 산을 같이 다니시는 그런 산악 동호회 분들도 계시고요. 예,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 뭐 실내에서 하는 거 안 되니까 자전거를 또 이렇게 같이 타시는 분들도 많이 뵐 수가 있어요. 그런 모임 같은 거 하시면 그 안에서 사회적 활동을 통한 사회적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혼자 되신 어르신들이 그냥 뭐 내가 혼자 됐으니까 혼자 살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성을 만나야 된다 꼭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냥 좀 활발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 지내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조금 회복이 되면 다시 이제 오픈을 하면 복지관을 통해서 그런 노력들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노인분들 인구수가 많아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용어를 써요.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신 말 중에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뭐 이런 말 참 많이 들으셨죠? 그거 아마 한 10년 전쯤부터 들으셨지 않을까 싶어요. 10년이 아니라 20년 전쯤부터 들으신 거예요. 그거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전체 국민들 중에서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들이 전체 국민 중에서 7%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를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화자가 하나 붙었어요. 고령화. 근데 전체 국민 중에 65세 이상 되는 노인의 퍼센테이지가 14%를 넘어가면 이때는 화를 떼어버리고 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가면 이때는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거, 고령 사회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7%를 넘어선 게 딱 2000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부터, 즉 21년 전부터 고령화 사회라는 단어를 써온 거예요. 근데 14%가 되면 고령 사회라 그랬죠? 그게 된 해가 2017년 8월에 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14%가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데요. 예측을 한 연도 수는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전체 국민의 20%를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60세 이상인 분들이 아니고 65세 이상인 분이 20%를 넘어선다는 건 이렇게 우리 5명 앉아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이 중에 한 분은 65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고령화 사회라는 건 우리가 나이를 얘기를 할 때 고령할 때 령이 연령할 때 그 나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age라고 표현을 해요. 영어로. 근데 아직은 나이가 확 들은 건 아니고 나이 들어가는 중입니다라고 해서 age에다가 현재 진행형인 ing를 붙여서 aging society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두 번째 단계 우리나라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고령 사회는 나이가 이제 들어버렸다. 이미 과거 형태가 돼서 나이라는 영어 age에다가 뒤에 ed를 붙입니다. 그래서 aged society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고령화 사회는 중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령 사회, 우리나라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고령 사회는 사람으로 치면 노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노인 국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인근 나라 중에 청년 국가가 있다. 그러면 우리 달리기 시합을 시켜도 20대인 청년이 뛰는 거하고 이 노인이 뛰는 거하고 같이 경합을 하면 당연히 청년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 사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노인복지 정책을 발빠르게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이렇게 이어지는 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격하게 짧대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고령화 사회 7% 진입한 그때부터 20%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까지 가는 동안이 100년이 넘게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 됐다가 2025년에 초고령화 사회니까 초고령 사회니까 25년 만에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서구에 복지가 잘 돼 있다는 복지 선진국들도 100년인데 우리는 25년 4분의 1도 안 되죠. 그게 단순히 수치가 짧아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만큼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는 25년 안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100년 동안이니까 찬찬히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이나 제도를. 근데 우리는 게다가 복지 선진국까지는 아직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려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들을 카피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죠. 좋다는 제도들을 이제 같이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나라도 복지 선진국 대열로 들어가야 될 시점이 머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례에서도 보신 것처럼 노인분들이 이렇게 고령, 그렇죠? 첫 번째 사례는 다림질을 하루 종일 하시는 할머니, 99세 할머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 이게 작업치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업치료의 종류를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어드리면 좋겠고 작업치료를 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좀 안락하고 편안하게 만들어드려서 즐기면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나서 지치지 않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할아버지는 이 할아버지도 90세이신데 이혼 또 재혼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서 자녀들로부터의 어떤 버림받았다고 하는 상실감도 크시고 배신감도 느끼시고 지금에 와서는 자녀들이 연락해오는 모습을 보면서 괘씸하다는 그런 생각도 하시는, 그러니까 즉 괘씸하다고 표현하셨지만 마음이 많이 서운하다 너희 때문에 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을 대할 때 너무 물질적인 거 돈 부분을 강조해서 보시지 말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 희생 이런 것들을 좀 값지게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례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도 어르신들 아주 초고령 어르신 두 분의 사례를 통해서 노인분들의 고민거리를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전할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